뭐냐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그러면 그 가격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다. 이러면서 그런 내 집 마련의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엄밀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집값 상승, 하락 이 가운데에서 적당한 내 집 마련의 시기는 언제일까 항상 고민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또 고민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쵸. 네, 가격이 올랐다가 또 빠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무주택자라면 지금 주택 마련의 기회로 지금 삼아야 될까요? 제가 8.15 머니톡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은 뭐 집값 폭락론자다, 하락론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변함없이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무주택자분들 제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집 마련하자. 오를 때 말고. 예, 예. 그런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2년 전에 집값이 빠질 때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 안 됐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집값이 하락하면 집을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요. 말씀드렸듯이 8,000건이 넘어가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만 사요. 네. 왜 이러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향후로 제 전망처럼 다시 집값이 떨어지고 전 하락폭이 크고 하락한 물건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러면 이때 또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제가 영원히 빠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하락폭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계속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그러면 그 가격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15 머니톡도 잘 보시고 광수의 목독방도 보시고 이러면서 그런 내 집 마련의 시점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 떨어졌는 게 바닥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 떨어졌는데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럼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반대로 20%가 떨어졌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40% 떨어져야 돼. 왜 이렇게 20%밖에 안 떨어져? 그래서 아직도 멀었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20%만 떨어졌는데도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럼 20% 떨어진 게 바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과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거래량이 빠지다가 증가하는 그 시점. 그 시점. 근데 가격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가격하고 거래량이 같이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래량을 한 달로 봅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평균을 잡으려면 기간이 좀 몇 개월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는 추세적으로 6개월이 증가하면 6개월이. 네, 바닥이라고 봐요.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을 보는데 그런 시점이 이제는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갈아타기 수요라는 게 또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네. 지금이 그런 시점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빠질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갈아타기는 쉽게 말해서 내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빠질 때는 더 좋은 집의 가격 하락폭이 커집니다. 절대 금액으로요. 같이 10%가 빠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는 1억 빠지지만 20억짜리 아파트는 2억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력이 있으시다면 갈아타기도 가격이 하락할 때 해야 움직이는 거죠. 근데 막상 그때가 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 야, 내 집을 빠져서 안 팔려. 팔 수가 없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싸게는 못 팔아 하면서 갈아타기도 못 해요. 그래서 갈아타기도 가격이 오를 때만 해요. 최근에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집을 팔아서 대출을 받아서 또 갈아타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집값이 떨어지면 더 충격파가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아타기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하락할 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집값 빠질 때 내 집 마련하자, 갈아타기 하자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야, 그거 다 하고 싶지. 근데 어려워서 못 하는 거잖아. 돈이 없어서. 아니요.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를 때도 못하고 내릴 때도 못하고. 근데 돈은 있는데 그 시점을 잘 모르니까 내가 어려워서 못하는 거지. 근데 조금 전에 그 바닥에 대한 징표, 신호를 알려주셨잖아요. 알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못한다고 합니까?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요. 바로 그런 주택이 바닥권, 가격이 바닥권이다라고 생각되는 하락하는 추세에서 거래량이
한 4개월 정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시점, 그렇죠. 그때 오히려 집을 매수하는 것도 그렇고 갈아타기도 그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런 전체 시장을 못 맞추다면 최소한 싸게 살려고 노력은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 사러 가셨을 때, 아, 요즘에 매물도 없고요. 수요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10억에 나왔는데 10억 5천 주셔야 돼. 이럴 땐 사면 안 돼요. 오히려 급매가 나올 때. 그러니까 갔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최소한. 그럴 때 사시라. 그런 감으로도 좀 익혀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나 다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광수의 복덕방 보시라. 그래요? 제가 알겠습니다. 유튜브는 하지 않는데, 제 레포트를 보시면 됩니다. 레포트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잘 활용을 해야 되죠. 대출 상품을. 근데 내년서부터 뭐 은행별로 대출과 관련해서 뭐 공시를 해야 되는 규정들이 생기나 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요. 뭐냐면 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대출 상환 수수료가 얼마고 또 뭐 그러니까 각 차주별로 어떻게 금리가 적용되는가 이런 거 공시하는 게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은 좀 깜깜이인 게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금리의 대출도 일어나고 대출 상환하거나 아니면 대출 갈아타는데도 이렇게 두려움을 좀 갖고 있잖아요. 해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출을 싼 게 나왔는데 갈아타고 싶은데 야 이거 뭐 상환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못 갈아타고 이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한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이 집을 아직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대출과 관련해서 잘 모르겠는데. 빌딩 사시면 됩니다. 네, 빌딩이요. 아니 근데 글쎄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저는 사업할 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동성, 현금을 통해서 오히려 여유가 있을 때는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부동산 하여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마인드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815 머니톡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재투자. 여유가 생기면 계속 재투자. 멋지십니다. 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대출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이 정부에서 좀 규제를 풀어줬다가 다시 쪼였다가 뭐 이러면서 뭐 지금 뭐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 겁니까? 엄밀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대출 규제를 하려면 LTV나 DTI나 DSR을 강화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는데 네. 그거는 과거부터 예정돼 있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대출이 증가했다고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예정돼 있었어요. 네. 근데 심지어 예정돼 있었는데도 2달 미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정부는 대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일종의 규제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냐면 은행권들이요. 그리고 요즘 데이터로 보면 대출이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뉴스로는. 그래서 그 지점이 중요해요. 그러면 대출 감소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져가면 대출 감소가 돼서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거래량도 감소하고 집값이 빠진다로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만 풀어주면 시장 확 살아나죠. 이게 아니에요. 수요가 줄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입니까? 대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일단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다음에 대출을 뭐 하든 알아보죠. 말든.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대출하는 마음이 먼저야. 그 다음에 대출이 가능하니까 집을 사러 가지. 아니 이건 상식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대출을 알아보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들이 줄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교롭게도 은행들이 해서 대출 금리를 조금 올리고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좀 속도가 붙은 거죠. 근데 더 먼저는 주택 수요가 먼저 줄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조금 풀리더라도 사실은 수요가 갑자기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뭐 지금 3천 건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7, 8월 뭐 이때는 뭐 8천 건이었다면서요. 8천 건.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는 많은 거래가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고 그때 이 대출을 통해서 이 부채 규모가 더 증가한 거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 부정적인 이것들을 또 키우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도 있던데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내수가 안 좋은 이유기도 하죠. 우리나라 GDP에서 50%가 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3분기 GDP 성장률도 0.1%에 그쳤지, 아니 0.1%에 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내수는 조금 올라왔지만 근본적으로 내수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 근간에는 사실은 지금 가계들이 빚 갚기도 힘든 상황.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계대출 받은 사람 가계 중에서 130만 가구가요 소득의 100%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 그게 소비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전에는 쓸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쓸 돈은 지금 마이너스 대출 받아서 쓰고 있다고요. 아,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이 가격이 좀 더 하락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영끌한 사람들 때문이 됐든 아니면 건설 경기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것들이 가져올 부정적인 한국 경제의 어떤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의미가 됐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도에서 정부에서 하락하고 있는 집값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보금자리론이 됐든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엄청나게 일으켰죠. 뭐 디딤돌 대출 네, 뭐 이런 이것이 결국은 악재가 되지 않겠냐라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오히려 반대로 시장에 엄청나게 말씀하신 대로 반작용, 악재를 작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게 중요한데 미래 수요를 땡겼었어요. 그러게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박은정 감사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예전에 뭐 영끌하고 뭐 이런 분들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또 부채를 일으켜서 집을 사서 이보다 더 비싼 값을 사줄 층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사실은 이게 미래에 내가 집을 살 수요자였는데 미래 수요를 지금 땡겼었거든요. 급하니까. 그러면 나중으로 갈수록 수요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누가 사줄 거냐고요. 그러면 어떤 대출이 나와줘야 되냐면 대학생 졸업 축하 대출이 나와야 돼요. 대학생. 신생아 대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대학생들이 집을 사겠습니까? 대출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그러니까 대출로 흥하면요. 빚으로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대출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대출을 안 갚아도 되는 돈이에요. 왜요? 네? 왜 안 갚어? 모르겠습니다. 아, 정부에서 혹시나 뭐 탕감해주거나 이럴까 봐? 네. 그리고 어차피 그냥 대출 계속 가져가다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해줄 때 빨리 집 사래요. 안 갚아도 되니까. 아, 그게 말입니까? 손입니까? 근데 작년인가 IMF에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경고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이러한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인위적인 정책 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좀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때 정확히 어떤 경고를 했었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사실 여기서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부양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부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채의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게 고통이 따르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부채의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요. 제 광수복덕파 이광수의 생각인데요. 광수 생각. 네,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신규 대출을 줄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규 대출자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경제가 성장하거든요. 그들이 소비하고 집도 사고 하죠. 근데 지금 신규 대출을 그러면 대출 총량이 많다고 그래서 신규 대출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규 대출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가계 대출의 총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기대출자의 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이게 저는 대출의 뭐랄까 민주화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네네. 강화돼요. DSR 같은 게 적용됩니다. 근데 전에는 소득이 없던 사람도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란 표현은 그럴게요. 어쨌든 대출자들이 그때는 소득이 없어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서 집값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근데 대출을 아직까지 끼고 있잖아요. 갚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갚아서 그 재원으로 신규 대출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총량은 안 들고 신규 대출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매도를 해서 집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빚을 갚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도가 증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집값도 안정되겠죠. 그러면 안정된 집을 여기서 대출받아서 다시 사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산 사람들의 일종의 기득권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절대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사실 조금 더 집값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그 매수를 미뤘던 분들, 그분들이 또 생각했던 논리 중에 하나는 이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해결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순간 터지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탁 더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겠냐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크게 어떤 부동산의 하락을 끌어내리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PF는 유통시장에 영향을 안 미쳐요. 부동산 PF의 문제나 위기를 얘기한 이유는 건설사들이 힘들어지고 경제를 망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통 가격이 막 폭락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이게 엄청 심각해서 한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작용하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예를 들어서 막거나 아니면 뭐 PF가 어느 정도 터지더라도 갑자기 주택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하고 연결선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유리하게.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길 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 PF 커지면 이게 당연히 집값 떨어지는 걸로 연결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 근데 이 부동산 PF가 벌어져서 이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심각한 충격을 주거나 하는 요소가 됐을 때는 한국 경제 자체가 안 좋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그치, 다 주식도 떨어지지, 떨어지고 자산이. 그거는 우리가 그 가정에 넣진 않죠. 네. 근데 지금 부동산 PF 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미루고 있죠. 근데 미루다가는 미루어서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끝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서. 제가 볼 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미뤄야 된다? 네. 계속 그냥.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해소하고 조금씩 이제 상각하고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거의 뭐 호스피스 이런 병원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약을 투여하는 거죠. 생존하라고. 근데 의식은 없고 그런 상황. 아니 그래서 이 부동산 PF의 근본 문제가 결국 만들어도 안 팔린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로 인한 자금난이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부동산이 좀 상승세로 돌아서고 거래량이 활발해지고 팔리고 뭐 이러면서 완판했다는 뉴스들도 좀 나오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이 부동산 PF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국지적이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부동산 PF가 지방에 주로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해소가 될 방법이 없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아파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지식산업센터나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 여기에 또 부동산 PF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건 또 아파트 가격 별개입니다. 지금 상가의 공실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러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PF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지식산업센터 말씀을 하셔서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것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기업에서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무실로 쓰다가도 뭐 이제 이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축소하거나 해가지고 매도하려고 하니까 임자가 없다, 살 사람이 없다 이러던데 그렇죠. 이 지식산업센터가 어떤 뭐 특별한 약점이 있는 건가요? 첫 번째 약점은 투자자들이 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거든요. 투자자. 투자자. 실사나보다 사용자보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비중이 높아요. 지식산업센터는 대출 제한이 이게 한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 80%, 막 90%까지 대출해 주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근데 수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는 거죠.
네. 그런 현상이 공실률도 그래서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거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전체적으로 대세를 만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진짜 그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참 사기는 쉬운데 매도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대표님 그게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을 살 때는 네.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누가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시든 주식을 하시든 하시라고요. 네. 너 왜 건방지게 주식 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렇지. 20년간. 알지. 네. 주식 애널리스트요. 주식 애널리스트. 근데 너 왜 그러는데 부동산 얘기야? 좀 부동산 분석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이제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하실 때는 누가 사줄까? 얼마에 사줄까? 사줄 사람이 있는가를 고민하시라고요. 가격이 오르는 것만 기대해서 막 오르는 주식 그래서 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줄 사람이 없으면 빠지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증명하는 차원에서 이 건설사들 요즘 투자하기에 적정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지금 뭐 가격이 막 오르고 막 맞아요. 워낙 많이 빠져서 이제 오르고 그렇지. 뭐 개별 주가들이 조금 요동치고는 있는데 사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특히 부동산 PF나 이런 업황을 비교해 보면 또 건설사들이 건설 회계의 특성상 이런 부실 위험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건설 회사들은 진행 매출이라는 걸 계산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리는 것만큼 이익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그냥 매출하고 손익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는 거건 별개의 차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안 팔려도 그냥 집을 짓고 있으면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근데 완공됐을 때도 안 팔리면 그냥 손실이 한 번에 인식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의하실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우리 이광수 대표 여러 가지 의견들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들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이광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